먹는 곳이 곧 내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식생활의 중요성과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출판사인 플링거에 발표된 2019년의 논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지만 식단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 예로 2017년 기준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800만 명, 환경오염으로 약 500만 명, 음주로 약 300만 명이 사망한 반면에 채소나 해산물이 부족한 식단 혹은 가공육과 가당음료가 과다한 식단과 같이 식이요인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1200만 명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만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에 식이요인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로 인한 사망은 논문의 결과보다 훨씬 더 그 비율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염병이나 결핵 등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면 이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식습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암 등을 비전염성 질환, NCD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조기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수명 총합의 80%가 NCD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보정 수명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나쁜 식생활 때문이고 이는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나쁜 식생활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짜게 먹는 습관, 과일, 채소, 전곡류, 식이섬유 등 식물성 식품의 섭취 부족, 또 오메가3 지방산, 칼슘의 부족, 그리고 트랜스 지방, 당분, 육류의 과잉 섭취 등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금 섭취량은 2013년 하루 4.8g에서 2019년 3.2g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 하루 2g보다는 훨씬 많은 양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199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 뉴트리션 트랜지션, 영양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적으로 인류의 역사에는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현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음식의 섭취 패턴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 즉 4단계의 음식혁명이 있었다라는 주장이고요. 향후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변화해야 할 식생활의 방향을 5번째 패턴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식혁명의 각 패턴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패턴 4와 패턴 5의 단계입니다. 패턴 4는 현대인들의 식생활 패턴으로 서구형 식단으로의 변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지방 설탕의 섭취 증가, 가당음료의 섭취, 좌식생활, 또 가공, 초가공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또 비만, 영양 관련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지만 의료의 발달로 인한 생존이 가능해져서 장애 수명, 즉 몸이 아픈 상태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현재 이러한 4단계에서 5단계로 변화해야만 건강한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5단계의 특징은 음식의 가공을 최소화하고 가당 음료를 줄이고 또 좌식생활에서 의식적인 활동으로의 변화, 운동의 습관화,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체지방 그리고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의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논문은 하버드, 또 캠브리지 대학 등의 공동 연구팀이 전 세계 187개국의 식단을 조사해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 나라의 식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한 논문인데요. 연구팀은 전 세계 성인 인구 88.7%의 자료를 구해서 각국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을 얼마나 먹는가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식생활 패턴을 평가했습니다. 10가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항목의 소비 증가와 7가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식품 항목의 소비 감소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식품들입니다. 우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의 섭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이고요. 초록색에 가까우면 식단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또 빨간색에 가까우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부분을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연두색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섭취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이전까지는 좋은 식품에 해당하는 채소류와 또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 등의 섭취를 그런대로 잘 유지해 왔는데요. 2000년 이후에 좋은 식품의 섭취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분과 지방의 섭취 증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식품의 섭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쁜 식품으로 제시된 것들은 가당음료, 적색육, 가공육,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입니다. 우리나라 부분을 볼까요? 짙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는 나쁜 음식의 섭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식생활이 가장 크게 악화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는 2000년 이후에 급격한 식단의 변화를 반영한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단의 변화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뇌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서울 아산병원의 질환백과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해서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 높고요. 또 대사증후군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사증후군은 지방간,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관련이 깊고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 역시 높이게 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5개 항목의 진단 기준별로 복부비만 비율은 건강검진 수검 인원의 26.6%, 높은 혈압은 49.2%, 높은 혈당은 42.9%, 높은 중성지방은 35.4%, 또 낮은 HDL 콜레스테롤은 24.8%였습니다. 네, 위험 요인 3개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율은 30.4%, 하나라도 해당하는 비율은 78.5%였는데 문제는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비율은 2016년 34.9%에서 2017년 36.9%, 2018년 3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BMI 25 이상을 통상 과체중 비만으로 보는데 2018년 기준 남성의 45.7%, 여성의 29.6%가 과체중 비만에 해당했습니다. 네, 고혈압과 당뇨, 이상 지질 혈증, 폐결핵 등으로 판정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을 유질환자로 분류하는데 검진자의 23.5%가 유질환자로 분류가 되었고 이 수치는 2013년보다 5.1%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 대상자의 증가 그리고 젊은 층에서의 유질환자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클수록 관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이 0.83으로 비만의 0.80보다 높습니다. 네, 이는 비만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것보다 비만이 아니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각 요인들 상호 간에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이 단독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의 하위 단계를 보시면 혈중, 인슐린과의 관련성이 0.83이고 혈당과의 관련성이 0.34, 혈중 인슐린 수준이 인슐린 저항성과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혈당이 높다고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높아진 이후에 인슐린이 증가하고 또 인슐린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같은 질병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음식의 과잉 섭취, 특히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혈당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게 되고요.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인슐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도 혈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혈관 안에 남아있게 되면서 인슐린도 높고 혈당도 높은 상태가 되죠. 네, 세포들은 당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는 공복감이나 허기짐으로 나타나면서 음식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악영향을 유발시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에는 당뇨, 만상동맥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고콜레스테롤 혈증, 지방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알츠하이머, 신경장애, 시력 감퇴, 망막증, 신부전 등이 있고요. 각종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느 쪽이 먼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고요. 그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인슐린 저항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죠. 네,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프다, 탄수화물, 단 음식을 찾는다, 뱃살이 늘어났다, 또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고혈압 등이 있다, 소변을 자주 본다, 또 입이 자주 마른다,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졌다 등입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은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제2형 당뇨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당뇨는 혈액 중 당분의 농도가 높은 상태죠. 혈액이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당연히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작은 혈관의 문제는 신장, 눈, 발 등의 병변으로 나타나고요. 이후에는 대혈관 질환, 즉 큰 혈관의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현대인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식생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할 때에는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먼저 채운다입니다. 네, 제한하는 음식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필요한 물입니다. 식사 전에 채소와 과일, 물을 우선 섭취하면 포만감이 생겨서 음식을 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음식을 선택한다인데요. 열량과 GI, 즉 당지수 수치가 낮은 음식, 그리고 포만감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네, 포만감 지수는 음식별로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포만감 지수가 높은 음식은 포만감을 지속시켜서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하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먹기, 또 음식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기. 정말 배가 고픈 것인지 생각해보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냄새를 맡거나 TV에서 먹방 등을 보시면 식욕이 증가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야식 피하기 등입니다. 네 번째는 열량을 섭취할 때도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인데요. 열량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좋은 탄수화물은 잡곡, 현미, 콩, 과일 등의 복합 탄수화물이고요. 좋은 지방은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아닌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 등의 식물성 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을 선택하고, 단백질은 육류보다는 홍류와 두부 등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 생선 등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국내외 식생활 지침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지침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식생활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뉴트라이트가 제안하는 건강의 4가지 조건은 영양과 운동,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4가지는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은데요. 자동차는 바퀴 하나만 없어도 움직일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식생활을 잘해도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건강 위협 요인인 면역이나 비만 역시 식생활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건강 문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